자, 여러분 이번에는 통합사회 2 4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와 평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또 평화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먼저 우리 너무 자주 들어왔던 말, 이 세계화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세계화는 전 세계가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입니다. 뭐 외울 것도 없죠. 그냥 딱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고. 자, 배경을 보시면 교통이 발달하고요. 자, 비행기 같은 게 막 생겨나고 통신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연락 카톡 보내면 뭐 지구 반대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개방화로 인해서 이제 국가들끼리 이제 옛날에는 막 이제 교역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우리의 고유성을 지키겠어. 흥선대원군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개방화가 돼서 국가 및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동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면서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을, 자유무역을 이제 주관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돼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교역을 하는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 이겁니다. 자, 세계무역기구 잠깐 보면은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자유무역주의를 적용해서 국제무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자유무역에 어긋난다면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그런 국제기구를 WTO라고 합니다. 자, 영향을 보시면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기능적 통합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세계 문화들이 빠른 속도로 동질화되고 이제 세계 도시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촉진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별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화를 보면은요, 이 지역화는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특정 지역이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지역화라고 합니다. 사실 지역화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지역화의 의미가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특정 지역에 어떤 고유한 문화들이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전통 문화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일종의 지역화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떤 그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보려고 그 지역으로 막 여행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이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매력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화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정치적인 또 지역화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인접 국가들끼리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 경제적인 공동체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국가들이 EU를 만들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세안 이런 이제 단체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지역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는 국가들끼리 연대를 강화하는 것, 이것도 지역화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말은 특정 지역의 어떤 문화 같은 것이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 점차 국가 단위가 아닌 각 지역이 세계의 주체로 등장하여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맺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특수한 지역적 요소들이 세계적으로 막 이제 각광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화 전략은 그래서 다른 곳과 차별화된 그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지역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유지한 채 세계적인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지역화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주는 아직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경주 같은 도시가 가지는 문화적 특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퍼져서 외국인들이 막 경주를 찾아와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지역화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런 내용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세계화를 추구하면서도 또 지역의 문화 특성을 존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 속에서 또 우리가 또 각광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라는 말하고 지역화라는 말을 합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불고기 버거라든가 힌두교의 닭고기 버거 이런 것들, 힌두교에서는 이제 소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그 힌두교에 맞게 어떤 지역화 전략으로 닭고기 버거 이런 걸 만든다. 우리나라는 또 불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우리나라의 지역화 전략으로 이제 그 햄버거 회사들이 저런 불고기 버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양한 지역화 전략이 있는데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지역을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색을 부여하는 것인데, 보령의 뭐 머드 축제라든가 에스파냐의 부뉴얼 토마토 축제라든가 영국의 런던 아이, 이집트의 스핑크스 피라미드 하는 것처럼 어떤 그 지역의 특정한 장소 혹은 축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장소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서 특산물 같은 것들을 그 지역과 이제 딱 연결시켜 가지고 그 지역과 특산물 하면 딱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자, 콜롬비아의 커피 후안 말데스, 자, 프랑스의 노르망디 까망베르 치즈 뭐 이런 거 딱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고유한 상품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지리적 표시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횡성 한우 뭐 이런 것처럼. 자, 지역 브랜드는 약간 좀 오글거리긴 한데요, 지역을 브랜드처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이제 I love 뉴욕 뭐 이렇게 하고, 네덜란드의 I 암스테르담, 베를린의 비 베를린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서울도 뭐 I 서울 U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하여튼 약간 좀 오글거리지만 그 지역을 이렇게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지역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I love 뉴욕은 뭐 친구들, 우리 학생들 보면 모자 많이 쓰고 다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게 지역 브랜드 전략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고양이 마크를 이제 시의 어떤 브랜드로 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자, 돌아와서 이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 한번 보시면,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세계도시라고 합니다. 자, 의미를 보면 세계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데가 이제 바로 뉴욕,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도쿄, 프랑스 파리,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울도 당당한 서울 세계도시죠. 성장 배경을 보면 세계무역기구 WTO의 출범 이후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국제협력과 분업이 확대되고 생산의 국제화, 정보통신 발달 이런 것들이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그 세계도시 잠깐 예를 좀 살펴보면요, 방금 봤던 거, 자, 뉴욕,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와 은행, 증권회사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월가라고 하죠.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월가에 이런 기업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유럽연합 본부가 있고요. 그래서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도 하고요. 자, 런던 같은 경우는 영국의 수도이자 세계 경제 중심지 기능을 이제 오랫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 일본의 수도고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계 도시의 특징을 좀 보면은, 당연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도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합니다. 생산자는 여러분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고요. 대형 금융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다. 생산자 서비스업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서비스업으로서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 회계 서비스, 연구개발, 어떤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세계 도시들은 국제정치 중심으로 국제기구 본부들이 입지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뉴욕에 UN 본부가 있는 것처럼 국제회의 및 행사도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 자회사, 이제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새끼 회사를 만들어서 막 진출하고 지점, 생산 공장 등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게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다국적 기업의 특징은 공간적 분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각의 기능이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입니다. 자, 기업의 본사, 연구개발, 생산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시켜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가장 잘 어울리는 지역에다가 배치를 한다. 그 이유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본사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는 보통 선진국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 보면 본사 및 이제 연구소 이런 데는 이제 서울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공장은 생산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 이제 베트남 이런 데 이제 입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근데 시장 확보를 위해 선진국에 설립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공장 이런 거 이제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있으면 또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느냐?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니까 무역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 관세가 붙지 않아서 관세 혜택이 있고요. 또 거기서 만든 자동차 바로 이제 운송, 바로 이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배 타고 건너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시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이제 공장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나 본사는 선진국에 짓는다. 연구소나 본사는 선진국에, 생산 공장은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선진국에 이렇게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역할들이 분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삼성 공장 이런 거 서울에 없죠. 서울에 없습니다. 저기 이제 수원 뭐 이런 데 있고, 더 아까 얘기했지만 베트남 이런 데 있고 이렇죠. 자, 활발한 문화 교류 확대 한번 보시면은요. 배경 보면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문화 이동이 활발해지고요. 통신기술 발달로 국가 간 이동이 늘어나서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삶이 많이 풍요로워졌다. 근데 세계화가 이렇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 한번 보시면은요. 자, 국가 간 빈부격차가 점점 커진다. 자유무역의 확대로 기술과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에 부가 집중된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은 계속 도태되기가 쉬워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해봐요. 실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 뭐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야, 제가 얘기하는 기업들 다 어디 있어? 미국 기업들이잖아. 미국 기업. 근데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뭐 무슨 아프리카, 아니면은 남미에 있는 우리 기업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 간 이 세계화에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다 어디야? 선진국,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 보시면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공적 개발 원조, 그래서 이제 낙후된 국가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개발 원조를 하고 또 기술 이전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많이 지원해주고 협력을 강화하자. 자, 개인적 차원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자 아까 기업을 말한다 그랬죠. 하여튼 그런 소비를 실천하고, 또 공정무역,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게 하는 공정무역, 혹은 공정여행, 현지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여행, 공정여행 같은 것들을 수행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문화가 이제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문화 교류로 서로 영향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문화가 비슷해져 간다. 그래서 다양성 훼손 우려가 있다 이거야. 특히 이 비슷해져 가는 건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선진국의 문화 중심으로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죠. 선진국의 제도나 생활 양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문화의 상품화 측면에서 이미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선진국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각국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래 문화는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되고, 또 자국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한번 보면은요, 이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 입장이 이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보편윤리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인간 존엄성, 인권 보장, 자유와 평등, 평화, 이런 누구나 추구해야 되는 그런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보편윤리라고 하는데, 특수윤리 같은 경우는 특정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국가의 어떤 주권, 자국 시민의 복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시하는 것들을 이제 특수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힐 수가 있다. 어떤 예를 들면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인데, 파키스탄에서 막 명예살인이라는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서 부모나 아버지나 아니면 오빠가 막 여동생을 막 체벌하는 뭐 이런 이제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나라에 내려오는 특수한 문화니까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입장들 하고, 아니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냥 냅두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어떻게 해결하려면 다른 국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또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세계 시민 의식을 좀 함양하고, 보편윤리를 존중하면서도 각사의 특수윤리를 좀 성찰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이제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면 지구촌 문제에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라기보다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는 걸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평화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노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 한번 보면 평화를 이렇게 구분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갈퉁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갈퉁 아저씨가 뭐라고 구분했냐면,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된다. 이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없고
각 나라의 주권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 즉, 달리 얘기하면 전쟁, 테러, 범죄, 폭행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이 전쟁, 테러, 범죄, 폭행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적 폭력입니다. 직접적 폭력. 그래서 이런 전쟁, 테러, 범죄, 폭행이 없는 걸 소극적 평화. 이건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평화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전쟁, 테러, 범죄, 폭행이 없는 그런 상태가 평화다. 그런데 이 전쟁, 테러, 범죄, 폭행이 발생하지 않아도 그 나라에서 막 누군가 굉장히 차별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막 뭐 신분제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어떤 신분은 상승을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걸 평화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 다시 갈퉁 씨가 봤을 때 전쟁, 테러, 범죄, 폭행이 그 나라에 없어도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누군가를 막 혐오하는 문화 이런 게 강하다고 한다면 그걸 평화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의 개념은 충분한 개념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직접적 폭력의 원인이 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갈퉁 씨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소극적 평화는 그냥 국가가 외부의 위협을 안 받는 그냥 국가의 측면에서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소극적 평화는 국가 안보라고 합니다. 국가 안보. 근데 이 국가가 외부로부터 안전한지 이것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고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인권까지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 평화의 개념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확장하면서 이걸 가리켜서 인간 안보라고 합니다. 인간 안보. 그래서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뭐냐? 자, 구조적 폭력은요. 빈곤,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차별 등 사회구조 자체가 가하는 폭력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폭력이 구조적 폭력이고요. 자, 문화적 폭력은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과학 이런 문화적 영역에서 생기는 거. 옛날에 유럽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 시선, 혐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유럽의 문학 작품들 보면 유대인을 굉장히 안 좋게 묘사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일종의 문화적 폭력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영역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게 문화적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폭력하고 자, 문화에서 나오는 문화적 폭력까지 다 사라진 상태가 적극적 평화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전쟁이 없을 뿐 아니라 빈곤, 기아, 정치적 억압 이런 거는 구조적 폭력과 관련이 있겠죠. 이런 것도 없어지고 종교와 사상적 차별 종교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종교에서 비롯되는 편견, 차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비롯되는 억압, 차별 등이 다 제거된 상태 이거는 이제 문화적 폭력이겠죠. 그런 것도 다 제거되면 인간 개개인이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그게 바로 적극적 평화고 인간 안보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자는 게 갈퉁 씨의 생각입니다. 자, 평화가 중요한 이유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인류의 생존과 안전의 바탕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전쟁이나 테러가 없는 소극적 평화를 이제 실현하는 것이고, 자, 정의, 국제 평화, 국제 정의 실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인간 개개인의 인권까지도 보는 그래서 평화,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 통하게 된다. 그래서 인류의 번영 도모와 지혜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다 이제 뭐 이거는 뭐 뻔한 얘기죠, 여러분. 그냥 슉 보시면 됩니다. 자,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사회는 다양한 행위의 주체들이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 상호 교류하는 사회를 국제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교류하는 게 국제사회인 것인데 특징을 보면은요, 모든 국가는 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힘의 논리가 작용해요. 여러분 이게 알지만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국제사회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우리나라도 물론 선진국 강대국입니다, 나름. 아니면은 뭐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쬐끄만 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발언하는 것하고 이게 힘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약소국들이 얘기하는 걸 강대국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정부가 부재해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나라 안에서는 개개인 간에 뭐 분쟁이 일어나면 국가가 개입해서 뭐 재판 같은 걸 통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세계 정부가 따로 없다 이거야.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4년 막 이렇게 지났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계속 싸우고 있죠. 그거를 중간에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는 강제력 행사에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러시아가 강대국이니까 유엔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제재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러시아 이미 유엔 이사국이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 갈등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민족, 종교, 문화의 차이, 지하자원, 영토,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근데 모든 국가는 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자국의 이익에서부터 비롯된 게 다 국제 갈등이죠.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이 있고요. 종교 분쟁이 있는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 저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쟁, 이런 것들이 있고, 자원 분쟁해서 카스피의 석유,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이제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여러 국가들이 자원 분쟁을 하고 있고요. 나일강 유역도 마찬가지고, 자, 뒤에서 보겠지만 영토와 관련해서 난사군도, 쿠릴열도 이런 데서 이제 분쟁도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을 보면 국제 갈등은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자원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갈등하는 것도 자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문제, 이게 크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떤 역사적인 것도 있어요. 민족적인 문제, 역사적인 옛날 소련에서부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와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복합적이다. 해결 방안 보면 그래서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 해결하고, 국제기구나 국제비정부기구를 통해서 좀 갈등 조절하고, 그래서 국가 간 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국제협력 한번 보면은요. 자, 의미 보시면, 자, 국제적 상황에 관한 국가 간의 모든 협력을 우리가 국제협력이라고 합니다. 자, 필요성을 보면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의 노력 한번 보죠.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먼저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보면, 일단 국가가 있습니다. 자, 국가는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는 국제사회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면 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목표,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국제사회 법적 지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상회담 같은 거 하고요.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 회담 같은 거라고 이제 협약 같은 걸 한다든가, 또 국교 수립, 교류를 서로 하겠다고 국교를 수립할 수 있고요. 자, 조약 체결, 국제기구 설립, 가입, 동맹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는 행하는 것이죠. 자, 정부 간 국제기구는 이게 이제 정부끼리 만드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거기 소속되는 국제기구가 정부 간 국제기구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행위 주체다. 목표로 보면 평화 유지, 경제, 사회 협력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기구에서는 그 가입된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고,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고, 국가 간 행위를 규율하는 어떤 국제 규범을 정립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유엔이죠. 유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설립된 대표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가 바로 유엔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끼리 만든 또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유럽연합, 그리고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해서 외환 위기를 이제 담당하는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하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등이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자, 국제비정부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부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 국제비정부기구, 우리가 흔히 NGO라고 하죠.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NGO라고 합니다. 자, 목표 보면, 자, 환경, 평화, 인권,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역할을 보시면 국제적 연대를 통해 범세계적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낸다. 자, 종류 보면 국경 없는 의사회, 재난 같은 거 발생하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가서 막 구호 활동하고 환자들 치료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이고, 국제 엠네스티 같은 경우는 인권단체로서 각 나라에 있는 양심수들, 독재 정권이랑 싸우다가 막 감옥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벌이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제 이런 운동들을 하는 데가 국제 엠네스티입니다.
자, 그린피스는 이제 환경 운동하는 그런 단체죠.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도 하고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캠페인을 벌이는 그린피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바로 세계 시민이죠. 자, 전 세계를 하나로 공동체로 보는 세계 공동체 일원. 우리들이 바로 세계 시민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바로 세계 시민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을 인식하고 평화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야겠죠. 역할 보면, 자, 국가 운영의 주체로서, 자, 감시, 자, 우리 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세계 시민들이 국가 운영의 주체로서 국가를 이제 감시하고요.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막 주체적 활동을 하고 국제기구 활동의 지지나 비판, 국제활동과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세계 시민들이 가져야 될 역량 한번 보죠. 자, 인지 능력. 자, 세계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 세계적, 창의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회 정서적 영역 한번 보시면 역시 세계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른 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 공감하는 역량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행동 영역,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실천하자. 뭐 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보면 이제 다국적 기업들도 있고요. 이제 개발 국가 내에 지방 정부 뭐 이런 데들도 이제 국제사회의 행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남북 분단 및 동아시아 역사 갈등과 세계 평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역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한번 들어가 보면 남북 분단의 배경, 통일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이제 역사 한국사 파트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라 통합사회에서는 막 이제 깊게 출제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는데 남북 분단의 배경을 보면 자, 여러분 이거 뭐 한국사 시간에 자세히 배우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과 소련이 동맹 관계였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이 이제 분리되게 되면서 세계가 이제 냉전, 차가운 전쟁, 냉전 상태로 이제 재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 쪽에는 이제 미군이 점령하게 되고 북한 쪽에는 이제 소련군이 이제 점령하게 돼서 북한 쪽은 공산주의 진영이 되고 남한 쪽은 이제 자유주의 진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방금 얘기했던 이제 국제적 배경이고, 국내적 배경을 보면, 우리 그 민족 내에서도 이제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계속 이제 서로 이제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집력 부족과 민족 내부 이념적 갈등,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논쟁.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민족들이 계속 쪼개져 있다 보니까 결국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북분단의 과정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광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일본이 이제 패전선언하고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은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냉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남한만에 먼저 총선거를 하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 북한에도 정부가 수립되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북한이 그래서 남침하게 돼서 전쟁이 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53년 휴전협정 체결까지 이제 3년 정도 이제 전쟁의 시간을 거친 후에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피해와 교훈 좀 살펴보면 수많은 사상자, 전쟁고와 이산가족, 각종 산업시설의 파괴, 남북 간의 적대감 강화, 그래서 교훈, 전쟁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도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사실 뭐 요새 친구들 보면 통일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진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우리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한번 가볍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통일의 의의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산가족과 고향을 잃은 실향민의 아픔을 해소하고 민족적 차원에서는 동질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이제 전쟁 위기 분단에서 벗어나 안정과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갈등을 이제 해소하고 전통문화 유산을 발전시키고 다 그냥 좀 뻔한 얘기죠.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분단 비용 감소하고, 분단 비용이 뭐냐면은 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막 남학생들 나중에 이제 군대 가고
국방비금 많이 들고 뭐 이런 게 일종의 국방비용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통일 편익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북한 뭐 이제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남북한이 나눠져 있으니까 어쨌든 전쟁의 위험이 조금 있으니까 이 한국 증시 뭐 이런 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제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통일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사라져서 이제 굉장히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통일을 위한 노력 한번 보면 남북한 간의 평화적 교류 협력,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과 관련된 그냥 사례들 좀 보겠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습니다. 3대 원칙을 발표해요. 자주, 평화, 민족. 의의를 보면 최초로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이고, 자,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식 합의서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겠다. 서로 침략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최초의 정상회담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게 돼서 교류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었죠. 자, 그 다음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2007년에 14 남북 공동선언.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하고요. 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그래서 이제 평화 번영 시대에 대한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결 방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동아시아 역사 갈등 보면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일으키면서 주변 국가들을 막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역사 갈등들이 좀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인식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 뭐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건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막 실려 있고, 한국의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위안부가 뭐 일본이 강제로 징용을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것이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막 이제 일본 역사 교과서에 왜곡되어 이제 수록되는 경우들이 막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분개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또 독도 영유권 주장, 독도는 우리 알지만 다 이제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이 가끔씩 독도는 타케시만 우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끔 주장하기도 하고요. 일본 위안부 문제, 뭐 방금 그 역사 교과서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위안부 자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일본에서 나와서 또 이제 갈등을 빚기도 하고요. 자,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동북공정은 뭐냐면 중국이 이제 동북쪽 이제 옛날로 치면 이제 만주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이죠. 만주나 요동반도 요쪽 지역인데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나 발해가 이제 있었던, 그전에는 고조선이 있었던 그쪽 지역인데, 그래서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이 이 동북 중국에 있는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하여튼 이런 역사를 둘러싼 이 한중일 간의 갈등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토 분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토 분쟁은 여러분 위치를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자, 쿠릴 열도입니다. 쿠릴 열도. 자, 쿠릴 열도 위치 한번 보세요. 위치. 여기 딱 어디야? 여기 일본이죠, 일본. 여긴 어디야? 러시아지. 그래서 이 쿠릴 열도 같은 경우는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 지역이다. 쿠릴 열도.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 지역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여기 B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센카쿠 열도라고 합니다. 센카쿠 열도. 그래서 일본과 중국, 타이완의 영토 분쟁 지역이다. 자, 여기 위치 확인,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그 다음에는 시사군도라고 있습니다. 시사군도. 베트남과 중국, 타이완의 영토 분쟁. 자, 요쪽입니다. 자, 베트남, 중국, 타이완. 이렇게 이제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난사군도 있습니다. 난사군도. 그래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이게 난사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뜨르르르르 쿠센 신안 이렇게 외워주세요. 쿠센 신안. 그리고 위치를 보면은 어느 나라랑 분쟁하는지 보여요. 여기 쿠릴 열도는 일본하고 러시아. 여기 센카쿠 열도는 딱 봐도 일본, 중국, 그리고 여기 어디야? 대만, 타이완. 그리고 이제 시사군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어디야? 베트남까지 이제 끼는 거죠. 베트남, 중국, 타이완. 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물론 베트남도 껴있지만 이렇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쿠센 신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은 센카쿠 열도, 시사군도, 난사군도에는 다 누가 개입되어 있다, 여러분? 다 중국이 껴있다.
낄낄 빠빠 아니라 다 이제 껴있다. 쿠릴 열도는 아니고요. 쿠릴 열도는 일본하고 러시아고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위치 요거는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위한 해결 한번 보도록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 2002년에 설립되었고요.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되었고요. 공동 역사 연구를 진행하고 그래서 공동 역사 교재를 발행하기도 하고 국제 연대와 교류 확대하면서 이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자, 외교적 노력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외교적 노력 한번 보시면 자,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일본 위안부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고노 담화라고 하는데 자, 위안부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요.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역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담화가 있습니다. 역시 무라야마 담화라고 하고 1998년 한국과 일본 두 국가 정상이 발표한 한일 파트너 공동선언 발표합니다. 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고 2002년에는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이런 외교적 노력도 그냥 가볍게 한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순서 좀 봐두시고요. 순서 1993년 고노다마 위안부 사과, 95년 무라야마 총리 식민지배 사과, 98년 한일 파트너십, 2002년 공동연구회 설립했다. 이런 이야기. 자, 여기 보시면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해야 됩니다. 이 동아시아 지역이 사실 엄청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일본 강대국이죠. 중국 강대국이죠. 러시아 강대국이죠. 거기에 낀 게 뭐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진짜 군사적 대립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단 극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 긴장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평화유지 활동, 그래서 분쟁, 테러, 전쟁 등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이런 것들 우리가 파견하고 옛날 이라크에 막 파병했듯이 그리고 해외 원조, 빈곤국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조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보호, 친환경적인 산업의 발전, 산소 배출량 감소, 다른 얘기죠.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중요성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은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말하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 하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진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각종 국제기구에서 활동해서 국제사회 내 영향력이 증가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했고 말이죠. 자, 문화적 측면, 많은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현재는 이제 한국의 어떤 K-팝, K-드라마,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막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2 4단원 세계화 평화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평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개념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에 대한 여러 요인들 그리고 또 국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